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초구의 김 여사 자택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하고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주말과 달리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면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새벽부터 지방 방향 정체가 생겨나더니 조금 전 11시 때는 그 정체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12시를 넘기면서 정체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서울 양양선이나 영동선 등 강원 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정체 길이가 총 40km를 넘긴 가운데 경기권에서 둔대분기점과 북수원, 용인과 이천을 중심으로 25km가량의 정체가 부분적으로 이어지고요. 강원 지역에선 원주부터 새말까지 길게 밀렸다가 다시금 횡성휴게소와 둔내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정체 구간 한 번에 길게 밀립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0km 구간, 이후로도 남춘천부터 동흥천까지는 한 번에 15km 구간이나 길게 밀리고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은 대부분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정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론 여주분기점부터 감곡 사이 통과가 어렵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부터 10km 구간 밀립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이용하시더라도 논산 방향으로 차량 터널을 앞두고 9km 구간 지나는데 시간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윤우의 뉴스펀치입니다. KBS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 뭔가요? 네, 첫 번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첫 번째 펀치입니다. 요즘 아주 화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이죠.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만든 총기를 사용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만든 총으로 누군가를 살해했다 이런 점도 놀라운데 이 범행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아들 이외의 피해자는 없죠? 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숨진 아들 외에 추가 인명 피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상황이 좀 의아한 게요. 이 당일 아들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 조 씨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생일 잔치를 열어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현장에는 이 범행을 저지른 조 씨 외에 이 조 씨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2명 또 가정교사인 외국인 1명이 있었습니다. 유족들 진술에 따르면요, 당일 좋은 분위기에서 생일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 씨가 갑자기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고 그 길로 조 씨는 차량에 미리 준비해둔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향해 총 2발을 발사를 했고요. 허허. 아들은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도주한 조 씨는 경찰에 검거돼서 현재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총은 어떻게 만들었대요? 조 씨가 특별히 총이나 제작 관련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나 영상 사이트에서 이 총기 제작 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오래전부터 이 총기 제작을 좀 연구했던 걸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총기 제작에는 이 쇠파이프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파이프를 구매한 시기가 지난해 8월쯤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약 1년 전쯤부터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다. 이 조 씨가 최초 경찰 진술에선 이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 가정불화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에는 계속 진술을 좀 아끼다가 이 이후 투입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조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추가적인 범행 동기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 씨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와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다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곧바로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 씨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가정불화라고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그런 불화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도 조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아들이 어쨌거나 만들어서 이 집으로 초대를 한 상황이니까 네. 어떤 갈등도 없었다. 이런 게 유족 측의 현재까지 주장입니다. 그 범행 동기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사건이 점점 실마리가 안 잡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이 우선 피의자 조 씨랑 유족 측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요. 대체 왜 살해를 했냐 이 부분에 특히 경찰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조 씨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를 보면 우선 조 씨가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가족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거고, 이 밖에 조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서 범행 동기가 뭔지, 언제부터 조 씨가 실제 범행을 계획했는지 경찰들이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 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펀치는요. 이 강선우 현역 의원 최초 낙마 불명예 두 번째 펀치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한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각 의혹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논문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지난 20일 일요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명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강 후보자의 경우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이제 결국 자진 사퇴를 지난 23일에 한 겁니다. 이제 당시 청문회 당시 이 논란과 함께 좀 강 후보자의 뭐 해명이 좀 거짓 해명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낙마한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 자신이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이렇게 이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최초 낙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현역 의원 경우 이 다른 원외 후보자들 대비 비교적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사실상 검증을 받게 되고 이 웬만한 논란들은 선거 과정에서 사실 정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선거를 2번 이미 치른 재선 의원이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인지도도 좀 높은 정치인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거란 기류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의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19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 8명이 현역 의원으로 지명이 될 만큼 좀 현역 의원 출신들이 많았고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이미 검증된 현역 의원들을 빠르게 모셔와서 얼른 일하자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갑질 이슈가 불거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 정서상이 갑질 이슈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좀 급격히 악화된 거로 보입니다. 특히나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하는 자리다 보니까 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적합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결국 자진 사퇴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지난 청문회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 집중공세뿐만 아니라 이 진보 정당과 친여권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랑 사퇴 요구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같은 단체가 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비판 여론에도 이번 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재차 언급하면서 임명 의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이어갔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강선우 후보자 논란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결국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낙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입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로 그 대선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대선 기간이었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가 또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는데 당원들이 후보 교체에 결국 반대 투표를 던지면서 후보 교체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대선이 마무리된 뒤 그리고 당 차원에서 결국 이 후보 교체 과정이 적절했냐 이런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무감사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우선 후보 교체 시도가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이양수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도 청구한 거죠? 네, 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후보 교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 후보 교체 과정 당시에 이 비대위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 소속 정치인들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의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3년 당원권 정지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윤리위로 넘어가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좀 최종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이 3년 숫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만약 당원권 정지 3년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3년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현재 그 어떻게 징계가 확정될지 그 결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두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권영세 의원 즉각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서도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 이 당무감사위원장인 유일준 위원장을 좀 겨냥했는데요. 윤일중 위원장이 당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라면서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서 후보 교체 과정이 의원들 동의를 해서 진행된 일이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 의결을 거친 일이라면서 차후 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잡힐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징계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겠네요. 네, 국민의힘 이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구주류 그러니까 친윤계 세력과 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소장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았던 혁신안이 결국 당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윤희숙 위원장은 다른 것보다 그 1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당원 당규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포함하자는 부분을 의원들에게 좀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수기가 필요하다는 걸로 의원총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은 이 혁신안이 발표한 지 2주가 지난 혁신안인데 이 수기가 필요하다는 게 좀 반응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혁신위가 사실상 이 자초되는 분위기 아래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겪고 난 뒤에 뚜렷한 혁신 없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맞냐 이런 비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 지지층인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않고 그리고 극우와 결별하지 않고는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차라리 전당대회 치르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 혁신,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가 자초되면 이 앞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그리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이어서 세 차례 연속으로 혁신안이 결국 자초가 되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이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금의 내부 갈등을 정리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이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입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 최용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 되겠고요. 해가 정점인 시점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햇볕에 직접 노출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지역이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31도에서 36도 사이의 분포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의 탄현은 37도를 넘어섰고요. 김포도 35도 이상, 그밖에 서울도 현재 기온이 35.1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를 유지하면서 한낮에 무더위와 더불어서 밤에는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7.6도나 됩니다. 일주일 연속 열대야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8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대전이 37도 예보돼 있고요. 세종, 광주 36, 강릉, 대구 35, 부산 33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 분포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7도, 모레와 글피에도 36도의 낮 최고 기온이 예상돼서 당분간은 35도 내외의 더위가 곳곳에 이어지겠고요. 거의 모든 지역에 이렇게 자외선 지수도 나쁘지만 오존 농도는 수도권, 충청권 등 대부분 중서부 지역으로 오후에 또 나빠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겠고 볕이 따갑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고 제주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 소식도 있는데요. 5에서 60mm 정도 곳에 따라 지나겠습니다. 남쪽 해상 중심으로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시고요. 이 극한 무더위는 7월 막바지인 다음 주 초중반까지 좀 더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서서히 심한 폭염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5.1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형정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서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기흥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호두 휴게소 부근까지는 10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남이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서평택 부근에서 서평택, 더 가서는 서해대교까지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방금 전 뉴스펀치에서도 어수선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점검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 지지도가 이제 17%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국민의힘 만들어진 이래로 최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뭐. 큰일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제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고 극우 집단으로 극우라는 평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의 지금까지도 계속 얽매여 있고, 그다음에 전광훈이나 무슨 전한길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그런 극우적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이걸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근데 지금 지칭하신 바로 그 극우적인 분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믿는 분들, 계엄도 괜찮다고 믿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딱 한 17%좀 나오거든요. 그분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1% 정도를 득표를 했잖아요. 물론 그 41%의 득표가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라고는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예,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그런 보수적인 유권자들조차도 이제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할 이유가 뭐겠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결과는 아까 뭐 우리 정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극우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뭐 5가지 개혁안을 냈다가 안 되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뭐 바로 사퇴해버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안 낸 게 하나도 지금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럼 결국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다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의 힘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이 아닌 소수 의원들, 기득권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요. 과거에 자기들이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비상계엄 때 나타나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관저 앞에 가서 뭐 지지 시위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계몽령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라든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그거 제대로 된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기각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도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조차도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대통령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네. 무려 40가지 항목에 있어서 8명의 5개 곱하기 8명이니까요. 40개 항목에 대해서 40대 0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계엄령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건 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나 당의 율사들,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4대 4로 기각될 거다. 5대 3으로 뭐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희망 고문,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결국은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든지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부각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예. 한동훈이 있으면 네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 국민들이 자꾸 너하고 대비를 해서 한동훈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에 가서 표결을 했는데 너는 뭐 했어? 라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돼.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가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국민들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하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번에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그 한덕수 그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권영세 그다음에 이양수 두 사람은 당원권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받아들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윤리위원장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뭐 보수 중에서도 중도 보수의 성향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대학 동기, 과 동기시고 거기다 또 뭐 임명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럴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과연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당원권 정지 3년도 말이 안 된다. 그게 출당 사유지 어떻게 당원권 정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게 왜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과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해당되느냐. 그럼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뭘 했느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에 포진해 있던 이른바 찐윤들, 그분들은 도대체 뭘 했던 거냐. 일부는 뭐 반대하고 일부는 기권하고 그랬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리위에 넘어가서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그것이 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의 그 현역 의원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만 지킨다 뭐 이렇게 아까 저 분석을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당원들의 어떤 의사도 그렇고 이대로 전당대회 치르면 그냥 그 친윤계 그쪽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예상을 하기는 이건 뭐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지만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유리하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김문수 후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문수 후보 뽑아주자고 계속 선거운동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당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유대감, 내가 한번 뽑았던 후보에 대해서 그런 유대감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결국은 이 선거가 패배한 건 우리가 후보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 맞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역량이 과연 되는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속된 말로 물이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다시 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에요?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런 부분보다는요.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나가서 총력전을 펼친다면 저희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야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죄송합니다만 김문수 후보로 그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할까라는 회의감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당원들 중에서도 아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아마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저도 그래서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었는데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렇게 조언을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이른바 당내 극우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혹은 자기들의 증오심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해요. 칼을 꽂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한동훈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도 한동훈 탓이고 그다음에 그 탄핵이 된 것도 한동훈 탓이고 선거에서 진 것도 한동훈 탓이고 모든 것이 다 한동훈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마타도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서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면 사실은 정말 이전 투구가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당은 정말로 망가질 땅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아직 그렇게 나가면 당이 극우화로부터 벗어나는데 오히려 부정적 역할을 미치게 된다. 한동훈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증오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사사건건 뒷다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면서 당을 좌초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테니 이거 별 필요가 없다. 스스로들 느끼게 좀 기다릴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우세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그런 좀 아까 피비린내 나는 싸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고 그래서 또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뭐 그래야 이제 또 좀 당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거나 혹은 뭐 친윤에서 밀고 있는 뭐 현재까지는 장동혁 후보가 미는 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되고 간에 저는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공동의 적을 연대해서 공격할 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력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온갖 싸움이 벌어지면서 각자의 실체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당대표가 되든 간에 과연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속 공격할 테니까요. 그래서 무슨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서는 그 양쪽 진영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어떻게 보고 과연 우리 당을 살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게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쪽도 하나의 그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개혁에 싹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훨씬 많은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등에 대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대감이 아직 상실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이런 당의 방향을 좀 바꿔 나가기 위해서 정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희망 개혁에 싹을 뿌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아직 꽃핀 것은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네.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환길 씨 같은 사람 들어오면서 뭐 당원 뭐 다 뭐 한 몇만 명 같이 들어온다 뭐 이러는데 사실 바로 이 희망 개혁적이라고 방금 표현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입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입당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당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입당을 해서 꽤 많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슨 그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뭐 수만 명 입당서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숫자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당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뭐 내가 10만 명을 들어와서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라는 예. 그런 주장은 사실 그냥 허황된 것이죠. 허풍이에요. 네, 허풍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원을 자꾸 이제 딱 가입시켜 가지고 당원들 투표를 하면 희망개혁 쪽이 승리하는 당 이렇게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나가서 따로 창당을 새롭게 하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당원들이 많이 그 입당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당원들이 그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렸던 그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주장을 했던 것들 혹은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완전히 엉터리구나. 이건 당을 망가뜨리는 것이구나. 라는 자각의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도 이번 그 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지지도가 계속 바닥을 치고 그럼 당을 생각하는 사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이미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전당대회도 그렇고 거기서 뽑힌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과 인기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지도가 계속 10%대 바닥을 칠 경우에 과연 우리 당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실을 인식할 거다. 네, 현실을 인식하겠죠, 당연히.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구나. 예.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뭐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뭐 선명성 부각 차원인지 모르지만 연일 그 서로 간에 그 국민의힘을 자꾸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내란 한 정당에는 뭐 국고보조금도 주지 말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그 관저에 체포 못하게 갔던 45명 국회의원들 제명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렇게 그냥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해보는 얘기라고 보세요. 진짜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추진할 수도 있죠. 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 하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근데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고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가 계속 뭐 정당을 해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박찬대 후보는 대화 타협을 강조하던 분이고 또 집권당이니까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정당 전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대화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더구나 이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당을 살살살 달래가면서 통치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청래 같은 분은 무조건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다가 아니 보니까 두 군데에서 영남하고 충청하고 해보니 본인이 뭐 터무니없이 많이 졌잖아요. 6대3 정도로 지고 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냥 이제 본인도 예. 질러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과연 민주당이 좋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실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후보가 되고 나면 본인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하.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다가 무슨 제소를 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계엄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예.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막겠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내서 그게 대통령 메시지에 이어서 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을 데리고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 표결을 하고 예.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다 내란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했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이재명 당시 당 대표께서는 국회에 와서 숲에 숨어 계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시 55분에 들어오셨고요. 표결 직전에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뭐 정청래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그 헌법재판소에 상정한다 해도 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협박용이겠죠. 그냥 제가 보기에도 뭐 좀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살살 말려 죽이면 되는 정당인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때려가지고 또 오히려 더 키워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듣기엔 상당히 좀 불편한데 정당이라는 게 그 세상이 언제든지 한쪽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한쪽으로만 가면 그건 독재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거니까 예. 지금 보수가 일부의 극우적인 발언들이라든가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도 그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면 뭐 새가 두 날개로 난다는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정치의 생명이기 그렇게 때문에 해야죠.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한 거에 대해서 우리 김 전 최고위원이 으스스하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왜요? 그거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워낙 숭앙하는 사람이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2000년 청문회가 도입된 이래로 최초로 예. 낙마시키면서 그 읍참마속처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야, 저 당은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한 2%좀 떨어지고 당 지지도가 좀 떨어지니까 바로 저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당 지지도가 19% 17% 이렇게 떨어져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하나 없고 예. 사과 한마디 없으니 그러니 제가 으스스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특검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특검이 좀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다. 현역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드론 사령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다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서두르거나 그 실적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공교롭게도 이 청문회 전국이 시작됐을 때 일제히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 자택이라든가 예. 의원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그리고 여당의 곤궁한 처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심을 받으면 특검의 정당성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 수사 기간이나 이런 게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방위적으로 막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특검으로서. 그거는 뭐 제가 수사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다 해요. 이거는 좀 과하다.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비하면 과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부분 사실 드론 부분은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교 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수사를 다 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기소를 할 때 발표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이 발표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우리가 드론을 김정은이 사는 곳까지 보냈다는 것들을 전 세계에 이것을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별로 적절하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또 의구심 또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특검이 조금 무리를 해도 여론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요, 그 절제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거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의 절제 이런 것들 전혀 못하신 거 아니에요. 못하다가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지금 정권은 아니겠습니까? 혹은 특검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혹은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힘은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지 힘이 있다고 그걸 마구잡이로 여론몰이하면서 가면요. 예. 그럼 나중에 후유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뭐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당원들이 현실을 파악할 때까지 일단 시간을 갖고 뭐 견뎌서 바닥까지 쳐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럼 결국 결론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보수를 재건하는 신당 창당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보수 정당의 틀을 허무는 것이니까 그건 그리고 완전히 재생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보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해 공작 용산의 그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63%의 지지를 얻으면서 한동훈 예. 후보가 당대표가 됐든 거나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40% 이상의 투표를 얻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 당 내부에서 네. 이런 개혁과 변화 그리고 중도 보수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 근데 단지 지금 일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선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걸 깬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아직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의 친구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